안녕하세요. 문학 3주차 수업도 함께 진행하게 된 이슬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2주차 때 여러분들이 했던 과제와 댓글, 그리고 깜짝 퀴즈까지 어떻게 참여했는지 선생님이 한 주 동안 느린 위두랑을 붙잡고 하나하나 읽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다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제 3주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 과제만 출결로 인정되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번 4월 20일부터의 수업은 출결을 좀 더 빡세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작 전에 어떻게 선생님이 출결을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이렇게 선생님 이모티콘의 얼굴을 빌려서 직접 알려주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는 강의 수강 인증 댓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링크로 선생님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 강의를 잘 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수강 인증용 댓글을 그 글 아래에 게시글 댓글로 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뭐 30101 이슬 4월 20일 수업 잘 들었습니다. 수강 완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깜짝 퀴즈 풀기라고 해서 그 선생님이 항상 유튜브 강의로 올려주는 이번 주 학습에서 이 깜짝 퀴즈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봐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나 뭐 퀴즈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 유튜브 링크를 올려주는 게시글과 함께 설문조사 폼을 아래 하단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퀴즈의 답을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댓글뿐만 아니라 그 글의 설문 폼에 퀴즈 답을 같이 쓰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과제 제출. 과제 제출은 잘 알다시피 과제방에 들어가서 그 주의 학습, 그 선생님이 올려주는 학습지의 답을 타이핑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한은 보통 강의가 올라오는 그날 월요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지 말도록 선생님이 유튜브 글을 쓸 때마다 항상 기한도 같이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뭐 4월 20일 23시 59분까지 라고 하면 이 세 가지 방법을 모두 다 완료해야지만 선생님이 월요일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참여한 걸로 체크를 할 것입니다. 이제 헷갈리는 일 없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문학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자유롭게 남겨달라고 설문조사 폼을 공지사항에 하나 더 올렸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본 강의의 소감 혹은 의견을 이제 많이 달아줬더라고요. 그 중에 거의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이 많았냐면 그렇죠. 효과음이 너무 큽니다. 소리가, 선생님 목소리가 좀 작아요. 그리고 음질이 좀 향상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인강은 처음이라 이제 볼륨 조절을 실패해서 지난주 거 다시 보니까 너무 못 보겠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2주차 강의는 바로 공개를 이제 비공개로 하려고 하는데 뭐 어쨌든 인강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자기 객관화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설문을 이렇게 계속 받으려고 해요. 이번에 녹음할 때는 이번에 좀 아이폰 마이크랑 후사 녹음이라거나 후시 녹음이라 그러죠. 이제 목소리를 입혀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좋은 음질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면 선생님이 조금 더 수고하면 되니까요, 뭐. 그리고 선생님 얼굴 보면서 수업 듣고 싶다고 하는 학생도 있었는데 선생님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집중이 깨지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보류해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3주차 수업도 여러분들의 설문조사 그러니까 이견을 듣기 위해서 계속 폼을 열어둘 예정이니까 계속 많은 의견과 이런 점 혹은 선생님이 다 하고 싶으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참고로 이런 피드백은 다 익명으로 받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산수유나무의 농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깜짝 퀴즈로 줬었던 문제들이 있죠.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는 삶이 어떤 가치가 있을지 이야기해보자 라는 17페이지 3-2번 문제가 바로 선생님이 지난주에 줬던 깜짝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문조사로 선생님이 밑에 답쓰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선생님이 약간 미숙해서 여러분들이 익명으로 답을 남기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그 설문, 그러니까 이 퀴즈가 종료되면, 기한이 넘어가면 이제 그 자동으로 이름이 공개되도록 선생님이 바꿔놓을 거예요. 어쨌든 깜짝 문제의 정답이 뭐였을까요? 네. 산수유나무가 이제 인간과 달리 타인에게 베풀고 그리고 이타적인 모습으로 인간한테 어떤 성찰, 깨달음을 주는 존재였죠. 그래서 그늘 농사를 짓는 삶을 접한 현대인이 이 산수유나무를 보면서 팍팍하고 메마른 자신의 삶, 인간의 삶을 돌아보는 동시에 더 나은 좋은 쪽으로의 삶의 자세를 지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인간, 우리에게 주는 삶의 가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늘 농사를 짓는 삶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냈던 거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과제, 여러분들 다 잘 풀었었는데 그 과제를 확인하기 전에 이제 그 학습활동 3번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기능이라고 해서 세 가지 문학의 기능 배웠던 거 기억나죠? 이 기능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에 한 문제씩 기능을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풀어보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은 인간 세계의 모습을 정리해보자 라고 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늘 농사를 짓는 삶의 가치, 앞에서 방금 봤던 퀴즈 문제죠. 이래서 이제 이 자연물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성찰하는 게 바로 윤리적 기능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화자의 독창적인 상상력, 참신한 표현 등을 이제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은 되게 아름답다, 되게 뛰어나다 라고 감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를 읽으면서 분명 다들 각자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미적으로 느낀 점을 이제 시를 읽는 사람이 느끼게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미적 기능과 깊은 관계가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문학의 세 가지 기능을 지난 시간에 계속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지난주 과제, 학습지 답도 함께 확인해 봐야 되겠죠. 문학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빈칸을 3개 뚫었는데 방금 봤으니까 너무 쉬워요. 인식적 기능, 윤리적 기능, 그리고 미적 기능. 이 세 가지 기능을 통해서 문학 작품을 통해 우리는 넘어간대요. 우리는 내면화를 한다. 그리고 삶을 업그레이드한다. 바로 문학의 기능의 궁극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문제는 그렇죠. 불평등한 사람들이라 해서 산수유나무가 이제 인간과 대조적인 모습, 바로 인간을 대표하는 이 두 어절이 바로 불평등한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시구의 시적 의미를 서술하는 건데요. 우리 계속 봤던 학습 활동과 반복됩니다. 그래서 산수유나무가 어떤 다른 생명들에게 휴식과 위안, 뭔가 배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니까 산수유나무의 정성과 노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우리 2주차 학습 시간 학습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풀었던 학습 활동이랑 동일한 내용이죠. 이 정도 난이도로 학습지를 계속 제시하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학습지를 풀면서 이 영상 공부를 한번 이렇게 복습,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갈물이라고 이름을 지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바로 다음에 이제 1-2로 넘어가야 되는데 19페이지 교과서 보면 거기에 그 김영랑 시인의 모라니 튀기까지는 이랑 정지용 시인의 장수산이란 작품도 같이 연계해서 읽어볼 수 있는 작품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이 산수유나무의 농사라는 문태준 시인의 시도 자연물, 산수유나무를 대상으로 한 것처럼 이 김영랑 시인의 작품과 정지용 시인의 작품도 모란과 산이라는 그 자연물을 대상으로 인간의 삶을 뭔가 돌이켜보거나 인간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보는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 19페이지도 한번 심심할 때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읽어보면서 이 내용을 떠올리고 계속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0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 새로 익슨 선생님이 만들어 봤는데 괜찮죠? 그래서 이 문학의 특성과 기능이라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산수유나무의 농사, 현대시를 본 거고요. 문학의 유기적 구조라고 해서, 아이고, 이게 다 시켜졌네요. 문학의 유기적 구조라 해서 오늘은 우리가 서경별곡 요 작품을 배우는 건데요. 선생님이 문학의 유기적 구조를 설명하면서 요 네 작품 그때 설명했던 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자, 문학의 유기적 구조로 들어가면 먼저 유기적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니까 유기적이란 말은 생물체처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갖고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바로 유기적 관계라는 요 단어 뜻을 그 교과서 옆에 날개에도 나와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제 교과서에서는 예시로 탁자, 테이블을 이제 예로 들고 있어요. 이 테이블은 그 어떤 목적, 뭐 어떤 내용, 뭐 내용으로는 좀 어색한 것 같은데 테이블은 어떤 기능을 하죠? 이렇게 노트북 혹은 커피, 핸드폰, 책 이런 물건들을 올려놓는 거잖아요. 이런 물건들을 올려놓기 위한 기능이 바로 탁자의 내용이라면 탁자를 구성하고 있는 형식은 요 사진의 탁자는 바로 나무가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카페나 이제 주로 이제 야외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나무보다는 이렇게 철로 된 테이블들이 많잖아요. 여기서의 탁자의 내용은 식사 혹은 뭐 커피 아니면 뭐 수다 이런 내용이 된다면 뭐 물건을 올려놓은 건 당연한데요. 주로 이제 조금 더 내용이 달라진다고 치면 요 야외 테이블의 형식은 그렇죠. 좀 튼튼해야 되니까 강철일 확률이 좀 더 많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 언어의 내용과 형식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즉, 우리 언어의 내용은 머릿속으로 사람이 떠올리는 생각이라면 그 형식은 사람의 말소리, 음성이나 문자, 글로 쓰는 거 이런 것들이 된다고 보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문학의 유기적 구조 보겠습니다. 내용, 작품에 구현된 정서, 사상, 사건, 주제를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작품 속에서 작가, 글쓴이가 하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느낀 감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기술하려는 사건, 줄거리는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 주제는 무엇인지, 이런 내용이 이제 문학 작품의 요 뜻으로 구현되어 있다면 이것을 형상하기 위한 것이 바로 형식이죠. 그래서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언어로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형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이제 하나의 작품 속에 녹아져 있는 게 바로 문학의 유기적 구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좀 더 쉽게, 아니죠, 자세하게, 예시로 선생님이 그 교과서의 내용을 좀 더 정리해 봤는데요. 뚜루룽. 자, 형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문학만이 지닌 형식이 이제 옛 고대 혹은 뭐 이제 중세, 옛 과거로부터 계속 우리 한국 문학만 갖고 있는 형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그쵸? 혹은 뭐지? 이제 뭐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나라들이 갖고 있는 관습에 의해서 문학의 형식이 또 다를 수가 있죠. 바로 이런 문학의 형식이 지닌 그 문화적이거나 관습적인 틀을 바로 우리는 갈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래, 우리 한국 문학은 대표적으로 네 갈래, 이거는 우리 한국 문학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의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갈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서정 갈래, 서사 갈래, 극 갈래, 교수 갈래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앞서 이 단원에서 서경별곡, 나상, 북어대가리, 나와남 네 작품 본다 했는데 바로 이 네 갈래의 대표적인 작품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경별곡도 이제 마찬가지로 고려 가요인데 고려 가요가 옛날 시 장르 대표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서정갈래 시, 그리고 서사갈래는 소설, 극갈래는 뭐 시나리오, 극작품, 그리고 교술갈래는 수필. 대표적으로 이 갈래의 양식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정갈래는 화자, 시 장르가 대표적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 속에 말하는 이 화자가 느끼는 감정을 주관적으로 표출하는 게 이제 서정갈래고, 우리 1학년 때
서정갈래의 대표 작품으로 제일 첫 번째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현대시가 바로 윤동주의 자화상이었죠. 이런 자화상 같은 현대시가 서정갈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사갈래는 그렇죠. 사건을 이제 누구의 시선으로 전달하느냐. 1인칭이 될 수도 있고 3인칭이 될 수도 있죠. 그 서술자를 통해서 사건의 발단부터 결말까지 사건의 전개를 이제 서술자가 하는 이런 갈래를 서사갈래라고 하는데, 서사갈래는 대표적으로 소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1학년 때 이태준 작가의 돌다리라는 작품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그렇죠. 현대소설도 이제 많이 배웠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그나마 기억할 법한 걸로 선생님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태준의 돌다리 이런 소설이 바로 서사갈래고요. 극갈래는 그렇죠. 사건을 무대로 직접 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의 말, 대사나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등장인물의 대사나 행동으로 재현하는 극갈래는 차범석 작가의 성난기계,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그 대본이죠. 이런 대본이나 영화 시나리오, 드라마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양식이 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교술갈래는 그렇죠. 사실 대상에 관한 작가의 생각을 비교적 자유롭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술갈래는 대표적으로 소설이 아니죠. 선생님이 실수했는데 교술갈래의 대표적인 양식은 수필이죠. 그래서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일기예요. 일기 속에 나는 누굽니까? 그렇죠. 일기를 쓴 작가하고 동일 인물이죠. 그래서 글쓴이,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풀어서 쓰는 그런 수필이 대표적인 교술갈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1학년 때 우리 고전수필 작품으로 박지원, 실학자죠. 이 실학자인 박지원이 코끼리를 보고 코끼리를 보고 느낀 점이나 생각을 기록한 상기라는 작품을 그 교술갈래 대표 작품으로 배웠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문학의 그 갈래가 4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서정갈래는 이제 정서 표현의 언어 작품, 언어가 이제 정서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문학 형식이라면, 서사갈래는 사건을 서술하는 언어, 그리고 극갈래는 대화, 그렇죠. 등장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사건을 유추하기 때문에 이제 희곡, 극갈래 같은 거는 대화의 언어라면, 마지막 교술갈래는 일상의 언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기 좋게 한번 정리한 거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21페이지에 그 몇 번째 줄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번째 줄부터 선생님이 갖고 왔는데요. 자, 이처럼 시, 소설, 희곡, 수필 등 각 갈래의 작품은 언어를 똑같이 표현 수단으로 채택하면서도, 그렇죠.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는 게 바로 문학이니까요. 언어를 똑같이 표현 수단으로 채택하면서도 그 갈래에 어울리는 양식적 언어를 구사하는 겁니다. 즉, 작가는 문화적 관습적으로 형성된 갈래의 일반적인 체계와 규칙, 이게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의 그 고유 한국 문학만의 형식, 갈래적 특징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체계와 규칙을 따르면서도 내가 그러니까 그 글을 쓰는 작가가 나만의 개성을 조금 살리면 이제 그 갈래에서 살짝 변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별적 특징을 살리려고 노력하면 거기에서 작가의 독특한 개성이 발현된다. 바로 이런 게 작가의 작품 창작이 지닌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작가가 물론 그 갈래의 특성을 따르면서도 나만의 개성을 살려서 창의적인 언어를 구사한다던가 아니면 나만의 표현법을 사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그 작품은 작가만의 독특한 개성이 발현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페이지까지 문학의 유기적 구조를 정리했고요. 다음으로 서경별곡 본격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22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